오늘 사연은 이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싸늘한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오후였습니다. 65의 이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는 한의원의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묵직한 약봉지에서는 씁쓸하고도 진한 탕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30년 하고도 몇 해가 더 흐르는 시간 동안 이영희의 손에서 저 약봉지가 떠나간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흑염소에 녹용까지 넣었으니 이번엔 필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게야. 한의사의 희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영희의 마음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몇 걸음 앞서 걷던 시어머니, 올해 88의 김 여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이 썩어나는구나, 썩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30년이니 이젠 하다 지쳐서 그만둘 법도 하건만. 쯧쯧. 저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걸 보니 내년 몸뚱이가 단단히 글러먹은 게 틀림없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이 이영희의 등 뒤에 와서 박혔습니다. 익숙한 아픔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처럼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김 여사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김 여사는 이영희의 손에 들린 약봉지를 채가듯 낚아채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에잇, 비린내. 이까짓 거 다려먹는다고 마른 장작 같은 내 몸에서 새싹이 돋아나기라도 한단 말이냐.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철수 몸보신이나 시킬 것이지. 김 여사는 약봉지를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영희의 눈이 커졌지만 차마 그것을 다시 주워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신세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여사는 곁눈질로 이영희의 축 처진 어깨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70평생을 곧 앞둔 년이 아직도 저리 미련을 못 버리니 내 아들 철수가 불쌍해서 어찌하나. 저런 쓸모없는 돌덩이를 옆에 끼고 한평생을 살아야 하니 내가 하늘에 가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게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영희는 먼저 내리는 김 여사의 등을 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김 여사의 손가락질 하나하나가 마치 이영희의 죄를 심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박철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67의 박철수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냉랭한 기운에 박철수는 아내 이영희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잔뜩 기가 죽어있는 아내의 얼굴에서 오늘 하루가 어땠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 또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소?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외투를 받아들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저녁 식사 차려야죠. 어서 들어오세요. 이영희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목표는 어떻게든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혹은 딸을 낳아 남편 박철수의 품에 안겨주고 지긋지긋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이영희가 30년 넘게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신기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았고 이영희의 청춘과 자존감은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바스러져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김 여사의 팔순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영희는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의 심기에 거슬리는 일이 생길까, 흠잡힐 만한 구석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잔칫날 집안은 온갖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철수의 형제들과 그 자식들, 손주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영희는 허리 펼 틈도 없이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아직도 일이 고우시네. 근데 좋은 소식은 아직인가? 시숙의 아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에 이영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영희의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커다란 주홍글씨라도 새겨져 있는 듯 모두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잔치의 주인공인 김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집중시켰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간 김 여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보거라. 이 어미가 할 말이 있다.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잔치상의 가장 상석에 앉아 맞은편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이영희를 싸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집안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매듭 지으려 한다. 불길한 예감에 이영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무슨 시끄럽다. 내 놈은 가만히 있거라. 김 여사는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고는 다시 이영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지가 어언 35년이 다 되어간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손주 녀석 한 번 안아보질 못했다. 이 박씨 집안의 대가 저 아이 때문에 끊기게 생겼단 말이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잔혹한 공개 처형과도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또 참았다. 씨 없는 밭이라도 정성으로 가꾸면 언젠가 싹이 틀까 하여 온갖 약을 다 해먹이고 용하다는 곳은 다 데리고 다녔다. 허나 결과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김 여사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이영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는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내년 내 생일잔치 전까지 내 뱃속에 우리 박씨 집안의 씨를 품지 못한다면 그땐 내 아들 철수의 인생 그만 잡고 이 집에서 깨끗하게 나가거라. 알겠느냐? 그것은 마지막 통보이자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이영희의 뇌리를 세차게 강타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이영희를 향해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이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과일 접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영희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라고 작게 읊조릴 뿐 아내를 위해 나서서 변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팔순 잔치는 이영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텅 빈 거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 앞에 주저앉은 이영희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이영희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삭막한 집에서 이영희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은 이영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이영희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저 시험관 시술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이영희는 어렵게 남편 박철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철수는 신문을 읽다 말고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라니. 영희 씨, 당신 나이도 있고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갈 텐데.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해봐요. 네. 이영희의 간절한 애원에 박철수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한두 푼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영희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이영희는 결국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땅은 이영희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찾아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땅 문서를 부동산에 내놓던 날, 이영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이영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불임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영희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시술을 진행하려면 남편분의 정액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남편분과 함께 내원하셔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같이 오라네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된대요. 검사? 아, 알겠소. 내가 스케줄 보고 다음 주쯤에 갑시다. 박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병원 방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아, 영희 씨. 미안하오.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잡혀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겠는데 이번 주는 동창회 상갓집에 가야 해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소? 몸이 영 찌뿌둥한 게 컨디션이 좋을 때 가야 검사 결과도 좋지 않겠소?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영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시한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서 그래요. 결국 참다 못한 이영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철수는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피하긴 뭘 피해. 나도 내 사업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는구려. 좀 기다려주면 어디 가뒀나? 박철수의 적반하장에 이영희는 기가 막혔지만 시술을 위해서는 남편의 협조가 절실했기에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며
남편이 마음을 바꿔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고 비싼 영양제를 사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아내의 그런 노력을 받아주면서도 병원에 가자는 말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그에게 병원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영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이영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시어머니가 정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정 땅을 판 돈은 병원 상담비와 각종 검사비로 야금야금 사라져갔지만 정작 중요한 시술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구박은 이제 학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영희가 차린 밥상은 이유 없이 뒤엎어지기 일쑤였고 집안의 애군 덩어리 씨도 못 낳는 암탉 같은 폭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겠지? 김 여사는 달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쳐놓고는 매일 아침 이영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영희는 온몸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영희는 집안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여사는 대놓고 이영희를 무시했고 남편 박철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방관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영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식사를 거른 이영희가 현기증을 느끼며 아파트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화단에 시든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박 여사였습니다. 아이고 새댁,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거야?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영희의 마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날따라 그 따뜻한 손길에 둑이 터지듯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영희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어머, 왜 이래, 정말. 무슨 일인데 그래? 시어머니가 또 속 썩여? 박 여사는 이영희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이영희가 띄엄띄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자 박 여사는 제1처럼 붕괴하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단 말이야? 아주 못돼 처먹었구먼. 근데 이상하다. 박서방은 안 그래 보이던데. 사람 좋고 점잖아 보이더만.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은 착한 사람인데 요즘 이상하게 병원에 가자는 말만 하면 피하기만 하네요. 이영희가 힘없이 말하자 박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 네, 이상한 일이요? 이영희가 고개를 들자 박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한 30년 전쯤 됐을라나? 새댁이 이리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 내가 장 보러 가는데 동네 어귀에 있는 비뇨기과에서 박서방이 나오는 걸 봤지 뭐야. 비뇨기과요? 응. 근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지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봐도 큰 수술이라도 받고 나온 사람 같았지. 내가 걱정돼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허둥지둥 가버리더라고. 그때 참 이상하다. 젊은 사람이 비뇨기과에는 왜 갔을까? 하고 남편이랑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박 여사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영희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전 비뇨기과,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영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문제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초연했던 남편의 태도, 병원 검사를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는 차가운 의심과 집요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영희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희는 남편 박철수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을 틈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옷장과 창고를 다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영희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 거야. 그 착한 사람이 설마.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려던 순간 이영희의 시선이 남편의 서재, 그 중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책장 맨 위 칸에 꽂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들 뒤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영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영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이영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글씨가 망치처럼 이영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분명 박철수였고 수술 날짜는 자그마치 31년 전 이영희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은 이웃 박 여사가 말했던 바로 그 동네 비뇨기과였습니다. 이영희의 입에서 기어 들어가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1년. 자신이 아이를 갖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세월. 밤낮으로 쓰디쓴 탕약을 마시고 수치스러운 검사를 견뎌내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죄인처럼 살아왔던 그 기나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남편의 이기적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영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고 울음은 이내 처절한 통곡이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청춘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여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다 마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영희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영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확인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자신을 기만한 자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이영희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모든 것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무대는 바로 시어머니 김 여사의 생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영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남편을 대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적인 가면 뒤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김 여사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갈비찜, 잡채와 각종 나물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영희를 향한 독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음식 솜씨만 좋으면 뭘 하나.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은 결국 잡아먹히는 법이지. 오늘이 지나면 이 밥상도 마지막이겠구나. 이영희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김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철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최후 통첩의 날짜를 알고 있는 그들은 곧 벌어질 일을 구경하러 온 관객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과 일말의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이영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아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괜찮겠소?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보겠소. 됐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김 여사가 헛기침으로 좌중을 정리하고 이영희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 이제 이 집을 떠나야지 않겠느냐? 모든 시선이 이영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고 박철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영희가 울며불며 용서를 빌거나 순순히 쫓겨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희는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모두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대로 오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순순한 대답에 오히려 김 여사와 친척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래, 내 분수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조용히 짐이나 싸서. 하지만 어머님, 이영희는 김 여사의 말을 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늘하고도 강인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가 지난 31년 동안 이 집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진짜 이유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이영희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길고 긴 폭풍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김 여사는 이영희가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은 누런 서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서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영희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 박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종이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소리내어 읽어드릴까요?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서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숙이 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서류의 제목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정, 관, 수, 술, 확인서, 수술자박, 철, 수. 시숙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끝이 갈라졌습니다. 정관수술이라는 단어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김 여사였습니다. 뭐라고? 정관수술?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철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에게 달려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박철수의 굳게 닫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 아닌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흐흐흑.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철수가 고작 10살 남짓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박철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형제가 함께 냇가에 놀러 갔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동생이 휩쓸려가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린 박철수는 동생의 손을 놓친 죄책감과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공포로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갖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제 아이가 또다시 제 눈앞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철수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내 이영희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후 아내 몰래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아이를 그토록 원하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대를 이어야 한다며 며느리를 닥달하는 어머니의 댕살에 밀려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한 침묵으로 31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수군거렸고 김 여사는 아들의 고백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맙소사, 내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금지옥엽으로 여기던 아들이 집안의 대를 끄는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구박하고 멸시했던 며느리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사실.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김 여사는 결국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 여사가 실신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이영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정리를 끝낸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김 여사를 싣고 가는 소란 속에서 이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고 있는 남편 박철수의 등은 더 이상 이영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희는 박철수의 앞에 멈춰서서 이혼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아팠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1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들의 대를 잇는 도구, 시바지로 살았어요. 이제 그 역할 끝내려고 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아픔을 이제는 제대로 마주하고 어머니 앞에서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진짜 어른으로 사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를 붙잡고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영희는 마지막으로 텅 비어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3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이영희의 뺨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영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영희의 목표는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이영희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되찾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든 단출한 행색이었지만 이영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길을 걸어가는 이영희의 뒷모습 위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새벽의 여명처럼 서서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65의 겨울, 바로 그날 밤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평생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 그놈의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밝혀지던 그날, 어머니 박복래 여사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을 바친 아들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한많은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공개됩니다. 오늘 사연은 박복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평생 박복래 여사의 삶은 동트기 전 새벽부터 별 보고 가게 문을 닫는 광장시장 골목길 그 자체였습니다. 빛바랜 간판의 경이주다는 남편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악착같이 홀로 외아들 강민준을 키워낸 그녀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죠. 기름기 하나 없이 말쑥하게 자라 대기업 간판을 달고 고운 며느리 최수연까지 얻어 분가시킨 아들을 생각하면 박 여사는 지난날 시장 바닥에 뿌렸던 서름과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을꼬? 입버릇처럼 되뇌는 그 말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세상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든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 키울 일만 남았다며 박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명절날이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찾아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라며 두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 내외를 볼 때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평온한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날은 유독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 아침부터 잔뜩 찌푸린 날씨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서도 박 여사는 괜스레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했죠. 며칠 전부터 며느리 수연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기어들어가는지 필시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젊은 것들이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일이지. 별일 아니어야 할 터인데 박 여사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 불길한 예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손님 하나 들지 않는 가게 안 박 여사가 꾸벅꾸벅 졸음을 쫓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오늘 저녁 혹시 잠시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평소 똑 부러지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 끝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오너라 아가.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와야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맛있는 거라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여사는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떠는 것일까? 필경 민준이 그놈과 관련 있는 일이렸다. 혹여 사업이라도 버리다 망하기라도 한 건가? 아니면 어디 몸이라도 다친 게냐?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박 여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날 장사는 일찌감치 파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박 여사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파리한 안색의 수연이 잔뜩 주눅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애써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저녁은 먹었느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좀 해두었다. 하지만 수연은 차려진 저녁상 앞에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도무지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알만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연신 마른 입술만 깨물 뿐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식탁 위를 짓눌렀고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 속 태우고 어서 말을 해보거라. 내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나한테까지 숨길 일이 무엇이냔 말이다. 그 말에 결국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던 수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꺼내놓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박 여사의 머리 위로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바람이라고 했느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우리 민준이가, 내 아들 강민준이가 어떤 녀석인데. 내가 필시 뭘 잘못 본 것이겠지. 그럴 리 없어. 박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고 며느리가 혹시 헛것이라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져도
자기 아들 민준만큼은 절대 그럴 위인이 아니라고 지난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이 눈물과 함께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박 여사의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을 사정없이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잦아진 민준의 야근과 주말 출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라며 밤늦게 걸려오던 정체모를 전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의 와이셔츠 깃과 속옷에서 희미하게 풍겨 나오던 낯선 여자의 분 향수 냄새까지. 수연의 이야기는 때로는 두서없었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슬픔은 박 여사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 민준 씨가 저를 두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박 여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간신히 다독여 돌려보낸 후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민준이가 그 착하고 순하던 내 아들이 다른 계집에게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속이고 있단 말인가.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검은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박 여사의 마음속을 태우며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둥 마는 둥하다. 결국 오후 4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 셔터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박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민준과 수연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로비에서 박 여사는 혹시나 민준과 마주칠세라 한참을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들을 의심하고 염탐하려 하다니 어미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야 해. 그리고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땐 박 여사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수연에게서 미리 알아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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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짧은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집안은 불 꺼진 거실처럼 쥐죽은 듯 고요했고 낯선 적막감만이 박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민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평소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아들의 책상 위가 오늘따라 유난히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는 미처 다급하게 치우지 못한 듯한 낯선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여성용 가죽 손가방, 화려한 색상의 실크 스카프, 그리고 액정 화면이 환하게 켜진 채로 책상 한가운데 놓여있는 민준의 최신형 휴대폰. 박 여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홀린 사람처럼 휴대폰으로 다가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명하게 떠있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박 여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며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준 씨,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발신이는 나만의 지은 공주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여러 개 붙여서 말입니다. 박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휘청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저 내 아들이 정말 저런 요망한 것에게 홀려서 나를 속이고 수연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는 처절한 절망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온몸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정체모를 지은 공주님이라는 여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이 박 여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도어락 해제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잠시 후 다녀왔습니다. 하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이 시간에 그것도 자신의 방에 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듯 방문을 열고 들어서던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가게는?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민준의 얼굴 바로 앞에 내던지듯 들이밀며 악에 받쳐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천하의 후레자식아. 내가 어찌 내 애미와 마누라를 이따위로 속일 수가 있단 말이냐? 저 천하에 죽이려니 대체 누구냐? 어디 사는 어떤 요물인데? 감히 내 아들을 홀린 게야. 당장 내 눈앞에 그년을 데려오지 못할까? 박 여사의 온몸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올곧게 바라보고 살아온 박 여사에게 아들의 이 기막힌 배신은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하고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비 없이 이 시장 바닥에서 온갖 수모 다 겪어가며 너 하나? 사람 만들려고. 박 여사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과 분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절하고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머니의 그 모든 절규와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저 죄인처럼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의 단출한 살림집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쌓였던 분노를 남김없이 터뜨렸고 민준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수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그 울분 섞인 절규를 아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며느리 수연 역시 이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박 여사는 며느리 앞이라 차마 아들의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발설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연의 눈빛은 박 여사의 상처 입은 가슴을 더욱 예리하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라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박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알아누워 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배신과 그 정체모를 지은 공주님이라는 여자의 요사스러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내 아들이 그 순하고 착했던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요망한 계집에게 홀려서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 내가 아들에게 부족한 어미였던 탓일까? 끝없는 자책과 깊은 원망이 독버섯처럼 피려나 박 여사의 심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라며 애원했지만 박 여사는 굳게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아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겹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을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던 수연이보다 모태죽 한 그릇을 들고 박 여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뭐라도 좀 드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그 가식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위로의 말 속에서부터 왈칵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용서? 뭘 용서하라는 것이냐? 지 애미 가슴에 이토록 깊은 대못을 박고 멀쩡한 조강지쳐버리고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요망한 년한테 정신 팔린 저런 패륜 자식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 여사는 수연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박 여사가 민준의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민준과 그네 사랑 지은 공주님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애정 넘치는 편지들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몇 장이 담겨 있던 바로 그 문제의 상자 말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겨 있던 내용물들을 박 여사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이걸 좀 보세요. 사실은 민준 씨의 그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웠고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해괴한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여자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그럼 남자란 말이냐 뭐냐? 반쯤은 비꼬는 투로 반쯤은 실성한 사람처럼 박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진 한 장을 골라 박 여사에게 힘겹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아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민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 사람은 박 여사가 지난 며칠 동안 그토록 저주하고 또 저주했던 천하의 몹쓸 요망한 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다시 보아도 길게 기른 머리나 화려한 치장이 없었을 뿐 누가 봐도 골격이 다부지고 체격이 건장한 젊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하게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아주 크고 무거운 둔기로 세차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거친 숨만 뻐끔뻐끔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이 파렴치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 외도의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니. 박 여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 기괴하고도 끔찍한 상황 앞에서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사내를 사내놈과 붙어 먹었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박 여사의 일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가치관과 세상은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와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아내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처절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자신이 다른 사내 아이들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열병 같던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된 깊고도 어두운 고뇌와 숨막힐 듯한 고독,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위안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 바로 사진 속의 그 남자 김지훈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절망과 깊은 체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박 여사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수없이 핥히는 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다. 나 같은 놈은 정말이지 죽어 마땅하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했지만 박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오래전에 하얗게 타버려 재만 남은 폐허처럼 텅 비어버린 후였으니까요. 평생을 누구보다 올곧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박 여사에게 아들의 이 충격적인 커밍아웃은 그 어떤 험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자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조그마한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지독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방 침대에 마치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두문불출했고, 민주는 집안에서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며, 수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으로 먼 허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어도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흘렀던 그들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칼날 같은 상처와 깊은 절망만을 안겨주는 차디찬 얼음 동굴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박 여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아들 잘못 키운 죄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돌팔매질을 해댔고,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시장의 한복 가게는 사람들의 저주와 외면 속에 흉측한 몰골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늙은 나이에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 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 망신과 수치를 내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꼬. 박 여사는 아들에 대한 끝없는 원망과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정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의 저녁이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그 시각, 박정수는 자신의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창고 안 희미한 백열등 아래 먼지 쌓인 농기구들 사이로 한 노파의 겁에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수의 장모 오영자였습니다. 박정수의 손에는 서슬 퍼런 낫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을 것처럼 반듯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사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흉흉한 풍경이었습니다. 박정수의 눈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된 채 섬뜩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박정수가 오영자를 향해 다가갈 때마다 흙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오영자의 심장을 쿵쿵 하고 내리찍는 듯 했습니다. 자, 장모님. 그동안 제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무능하다, 돈이 없다, 우리 혜경이 고생만 시킨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오영자의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오영자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기죽어 본 적 없던 오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어서 그 흉한 것 좀 내려놓지 못해. 오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박정수는 희미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닌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사람의 공허한 조소였습니다. 제정신이냐고요? 하하, 장모님 덕분에 제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이성의 끈을 오늘 밤에야 놓아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저 장모님의 그 귀한 혓바닥이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박정수는 낫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낫의 날이 희미한 전구빛을 받아 오영자의 눈으로 섬광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장모님, 그 혓바닥 함부로 놀린 죄, 오늘 제가 단단히 물어야겠습니다. 으아악, 사람 살려. 혜경아, 서연아. 오영자의 입에서 평생 내본 적 없는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평생 기세등등하게 살아온 80 노인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전 박정수의 아침은 여느 퇴직한 가장들처럼 평범하고도 소박했습니다. 아내 김혜경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앉아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수십 년의 직장 생활 끝에 얻어낸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여 연금도 섭섭지 않게 나왔고 착실하게 모아둔 덕에 노후 걱정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인 외동딸 박서연은 번듯한 청년과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며칠 뒤면 양가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인생 계획은 단출했습니다. 딸을 곱게 시집 보내고 아내 김혜경과 함께 전국 유람이나 다니며 조용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꿈꾸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평화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장모 오영자였습니다. 어휴, 찌개간이 이게 뭔가. 아침부터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 죽으라는 게지.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오영자의 가시 돋친 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인 김혜경이 정성껏 끓인 찌개였지만 오영자의 입에 들어가면 세상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싱겁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소금 조금 더 넣은 건데. 김혜경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오영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살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다. 그리고 이복의 박서방. 화살은 어김없이
사위인 박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밥을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퇴직하고 집에서 노니까 아주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우리 혜경이한테 들으니 매일 등산이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신다면서? 그러다 퇴직금 다 날려먹는 거 한순간이야. 박정수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입을 거치면 박정수는 하루아침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돈이나 축내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어머님.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앞가림을 제대로 못해서 내 딸이 평생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 분통이 터져. 어쨌든 며칠 뒤에 서연이 상견례라니 망신이나 당하지 않게 처신 잘하게. 알았는가? 오영자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김혜경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정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자의 저런 태도는 결혼 초부터 60평생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박정수와 지역 유지의 외동딸이었던 김혜경. 그 시작부터 기울어진 관계는 박정수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코 평등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온 상처와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은 오영자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화투판에 둘러앉은 노인들 앞에서 오영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까지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저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옆에 앉아있던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영자 언니. 박서방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다 퇴직하지 않았어? 뭐가 문제야?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오영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구성져졌습니다. 멀쩡하게는 무슨... 글쎄, 우리 사위가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지 뭔가. 그래서 퇴직금도 얼마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속만 태우고 있지. 물론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누구보다 성실한 근무 태도로 정년까지 무사히 채웠고 퇴직금과 연금 또한 두둑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입을 통해 박정수는 하루아침에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머 저런. 쯧쯧. 그것뿐인 줄 아나? 요즘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나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어찌나 들들 볶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사위한테 보태준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거야. 아이고, 이제 늙어서 돈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딸이랑 나는 뭘 믿고 산단 말인가. 오영자는 없는 말을 지어내고 부풀리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혀를 차며 박정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더니만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니까. 그 악의적인 소문은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영자가 다니는 노인대학과 동네 반상회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정수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실한 가장이라는 명예는 오영자의 혓바닥, 놀림 한 번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박정수의 귀에까지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인 최 노인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최 노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혹시 자네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안 좋은 일이라니? 서연이 시집 보낼 준비에 바쁜 거 말고는 별일 없는데. 최 노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러네. 자네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느니 퇴직금도 못 받았다느니 장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고 다니신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흠잡힐 일 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오영자를 보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박정수는 애써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딸의 상견례가 코앞이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오영자의 옆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영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러나?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거나 장모님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오영자는 고개를 돌려 박정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없는 말씀은 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서연이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정수는 최대한 공손하고 차분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없는 말, 내가 뭐 틀린 말한 거라도 있나? 자네가 돈 잘 벌고 떵떵거렸으면 내 딸이 저렇게 악착같이 맞벌이하며 살았겠어? 그리고 자네가 떳떳하면 그런 소문이 애초에 왜 나겠는가? 다 꼬투리 잡힐 짓을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지.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할 말을 잃고 오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영자는 한술 더 떠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두고 보게.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똑똑히 말해줄 테니 자네 같은 사위 믿고 귀한 딸을 시집 보내도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억울한데 내 하나뿐인 손녀딸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못 보지.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인내심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의 인생까지 망치겠다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박정수의 등 뒤로 오영자의 비웃음 소리가 악기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영자의 악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날 김혜경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예비 사돈, 즉 사위될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김혜경은 아이고 사부인 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랭한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네. 상견례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김혜경이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다시피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박정수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방금 서연이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라던가. 김혜경은 박정수를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대체 동네에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에. 사돈댁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위가 회사에서 쫓겨난 게 사실이냐, 장모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냐, 별의별 소리를 다 물어보는데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박정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오영자의 혓바닥이 기어코 딸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께서. 박정수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김혜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아래 살아온 김혜경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남편이 아닌 어머니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탓하지 말아요. 당신이 평소에 좀 더 잘나고 능력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애초에 저러셨겠냐고요.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우리 서연이 파혼이라도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것은 박정수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비수 같은 한마디. 그것은 오영자의 그 어떤 모욕보다도 박정수의 가슴을 깊고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내버려진 기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절망감. 박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에 묵었고 숨막히는 공기 속이었습니다. 파혼까지 거론되었던 만남인지라 양쪽 집안 모두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영자는 마치 승전보를 울린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김혜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댁 식구들은 박정수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깬 것은 박정수였습니다. 그는 폭발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가 된 것에 대해 양가 어른들과 아이들 앞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정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고 증명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수십 년간 부어온 연금 내역서까지. 오영자의 말과는 달리 박정수의 재정 상태는 누구보다도 탄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사부인. 저는 장모님 말씀처럼 무능하고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처남, 생활비 및 채무 변제라는 항목으로
꾸준히 지출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내의 남동생, 즉 장모님의 하나뿐인 아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진 빚을 제가 지난 10년간 말없이 갚아준 기록입니다. 이 사실은 제 아내조차 정확히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모님께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장모님의 아드님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혜경과 오영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김혜경은 충격과 미안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계부를 노려보다가 이내 시뻘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어른께 저희 아들을 보내게 되어 오히려 영광입니다. 숨막히던 상견례 자리는 박정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실 공개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영자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기회로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앙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끙끙 앓던 오영자는 분노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당한 망신을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예비 사돈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참아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요. 오영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 아내에게 줄 약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던 박정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오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박서방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그 아버지가 아주 이름난 노름꾼이었어요. 노름에 미쳐서 전 재산 다 날리고 결국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혜경이 시집 보낼 때도 반대가 그리 심했던 겁니다.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혹시라도 사위될 우리 손주한테도 그런 피가 흐를까봐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에 사부인 인생 망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부디 헤아려 주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농사만 짓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오영자는 오직 박정수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을 파탄내기 위해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문 밖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박정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오영자의 저주 같은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를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 인내심의 한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약봉지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 박정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침실이나 거실이 아닌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정수의 발걸음은 마치 정해진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푸른 하늘도 정겨운 마당의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생 동안 자신을 짓밟고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나뿐인 딸의 인생까지 진창으로 끌어들이려는 저 악마 같은 노파, 오영자의 모습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녹슨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정수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농기구 중에서 유독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는 낡은 나탄자루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주말 농장을 가꿀 때 쓰던 바로 그 낫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낫자루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며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던 오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견례 때 망신당한 것을 분풀이할 다른 증거라도 찾으려는 듯 낡은 상자들을 뒤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한 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바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 고통을 오늘 밤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창고 안. 으아악. 오영자의 비명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정수가 든 낫이 오영자의 코앞까지 다가온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것은 바로 딸 박서연과 아내 김혜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서연이 아버지를 찾으러 나왔다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살기 어린 목소리를 듣고 기겁하여 어머니를 깨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살인자처럼 낫을 들고 있고 그 앞에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박서연은 울부짖으며 박정수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딸의 얼굴. 공포와 슬픔으로 범벅이 된 채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온몸을 던진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정수의 세상을 지배하던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연아. 박정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광기로 번뜩이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혜경 역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제발 우리 서연이 봐서라도 멈춰요. 딸의 눈물과 아내의 오열. 그것은 박정수를 올가매고 있던 악마의 주문을 깨뜨리는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땡그랑. 박정수의 손에서 힘없이 풀려난 낫이 흙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박정수의 온몸의 기력도 다 빠져나간 듯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으아. 평생을 울어본 적 없던 강인한 사내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졌다가 다시 조각나는 소리였습니다. 박정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오영자는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혈압이 치솟아
가벼운 뇌졸중이 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만 골라 하던 그녀의 입이 그 순간 정말로 비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박정수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황폐하고 고요했습니다. 오영자는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호령하던 그녀가 이제는 딸의 병수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김혜경은 비로소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을 떠먹여주면서 틈만 나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남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딸 박서연의 결혼은 당연히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예비 사돈댁에서 오히려 박정수를 위로하며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박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 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박정수를 맞아주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박정수는 며칠 동안 최 노인의 집 옥상 평상에 앉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박정수의 옆에 조용히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평생을 참고만 살면 속에서 병이 나는 법이야. 그 병이 터지면 너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지. 이번에 크게 터졌으니 이제 그 속병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게. 이제부터라도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친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박정수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철물점 앞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내 김혜경과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박정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한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김혜경과 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정수의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혜경은 남편의 그릇에 따뜻한 밥을 퍼 담아주었고 박서연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박정수는 오랫동안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도 화해의 완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부서졌던 한 가족이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대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그가 꿈꾸던 소박한 평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분노나 깊은 절망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상처 입은 가족을 아주 오랫동안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